영장류 중에서 꼬리가 없는 유인원인 영장류가 있죠. 침팬지, 고릴라, 네. 오랑우탄? 꼬리가 왜 없어지는 게 뭐가 유리하냐, 이게 이족 보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평 체형과 수직 체형의 차이일 거라고 사람들 추정을 해요. 고양이나 개나 꼬리 있는 동물들 생각해보면 다 몸이 이제 지표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침팬지나 뭐 오랑우탄 애들은 몸 자체가 수직이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재밌다고 생각한 게 공룡은 사실 이족 보행이잖아요. 그런데 걔는 꼬리가 있는 이유가 걔는 수평이네요. 그래, 맞아. 이렇게 다니잖아요. 꼬리가 왜 없어졌는지 추정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없어졌을까? 갑자기 꼬리가 뿅 하고 네이처지에 연구한 논문이 실렸는데, 이 1저자가 충격으로 꼬리뼈를 다쳤어요. 꼬리도 없잖아요. 꼬리도 없는데 꼬리뼈를 다치니까 열받아서 꼬리 연구를 한 거예요? 꼬리 연구를 해서 네이처 논문을 썼어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김범준 교수님의 직장 후배이자 진화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대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그리고 IBS 의생명수학그룹에서 수학으로 의학과 생명과학 문제들을 풀고 있는 김재경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분의 과학자,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수학자가 들어오시니까 아주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 질문 하나, 쌈박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냐, 네. 그건데 일단 저는 음수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음수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음수는 양수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양수가 없으면 음수라는 게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원래 숫자는 그냥 양수인데 여기다 양수에 뭘 좀 하고 싶으니까 음수가 만들어진, 이거 개념적으로 발명한 거죠, 이 음수는? 아니요. 이것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죠. 수학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빼기를 음수를 더한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으니까. 음수를 더하는 네. 빼기. 네. 부피는 0부터 쭉 그냥 늘어만 가는 거잖아요. 카운트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개수로만 보면 양수로 사실 그죠. 온도도 사실 뭐 영하 몇 도 이거는 음수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MC님의 장고 이야기로 가면 장고가 음수가 아니신데 왜 갑자기. 네. 네, 한번 가보시죠. 장고는 항상 양수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변화하는 걸 보려면, 예를 들어 주식 계좌라고 하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플러스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정신승리. 정신. 네, 근데 빚도 자산이면 플러스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빚이라는 개념을 숫자로 표현하려면 음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오히려 곱하기가 더 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왜냐면 2 곱하기 2를 하면 4죠. 2를 두 번 더하면 되잖아요. 2 맞아요. 곱하기 3하면 2를 3번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란 게 존재하느냐도 문제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상하죠. 이상하죠. 더하는 걸 어떻게 마이너스로 더할 수.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한 큐에 가면 되게 어렵고요.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곱하기 3은 괜찮으시죠? 2 곱하기 3? 가능. 3이 몇 번 있다? 두 번. 두 번 있으니까 네. 6이니까 그거는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일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이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한번 적어보시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네. 3이죠. 예. 0 곱하기 마이너스 3은요? 0 곱하기 마이너스 3은 0.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제가 던질 질문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뒤에 숫자들 한번 보시면 처음에 마이너스 6에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3이 됐고 그 다음 또 0이 됐네요. 약간 규칙이 어떻게 되죠? 3이 커지네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이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나요? 3. 네. 이런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야, 이거 2번, 3번 했다고 바로 이렇게 간다고?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학자가? 근데 일단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3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아니야, 6. 6이 돼야 네. 자연스럽죠. 근데 일단 이게 왜 자연스럽냐 하면 사실 수학에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분배 법칙이거든요. 배우셨었습니다. 분배 법칙이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예요. 1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생각을 해보면 괄호 안에 1
1 빼기 1이니까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분배를 한다는 건 1 곱하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두 개를 이렇게 더 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더했더니 0이 돼야지 그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반대여야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요, 이거? 그래야 요거를 하셨던 게 그 분배 법칙을 성립하려면 저렇게 수열처럼 가야지. 이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만 불편하지 않은 것이죠. 아, 그래요? 근데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증명한다고 말할 때 분배 법칙이란 걸 우리는 사용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란 게 괄호 안에 무언가를 한 다음에 곱하는 거나 각각 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같다는 게 분배 법칙인데 그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학 분야도 있어요. 네. 거기서는 저렇지 않아요. 근데 분배 법칙이란 걸 우리는 사용하고 싶다는 그 체계 하에서는 저래야만 하는 거예요. 음수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예요? 네. 음수를 3번 곱하면? 네. 짝수를 곱하면 플러스고? 네. 훌륭하십니다. 아, 100번 곱해도 플러스고 101번 곱하면 마이너스고? 네, 맞습니다. 해봤어요? 이거 이 설명 좋은데요? 약간 좀 무겁게 생각하시려면 분배 법칙이란 걸 떠올리시면 되고 좀 그냥 중학교 1학년 시청자분들은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한번 쭉쭉쭉 적어보면 이 네모에 양수가 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의미로 하려면 매우 어려워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수도 있어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무한대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죠. 그냥 쉽게 그냥 X축 그래프 생각하면 이쪽으로 쭉 가면 플러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에요? 아니요.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 무한대가 무한대도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달라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주시면 네. 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얼마냐 그러면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 3의 n승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는 숫자잖아요. 3의 n승이니까. 아니 뭐 더 쉬운 걸 해볼까요? 그냥 3 곱하기 n도 되죠. 3 곱하기 n. 네.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대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2 곱하기 n.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3n 더하기 마이너스 2n을 하면 n이잖아요. 1n. 네.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했지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3n이 1n보다는 커요? 그쵸. 그냥 생각을 해보면 3n과 2n, 마이너스 2n을 더하면 n에 따라서 그냥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이 1일 때는 1이고 n이 2일 때는 2이고 무한대인데도? 그러니까 무한대에도 그래서 클래스가 있다고 클래스가 말씀드렸어요. 있어요? 네네네. 좀 큰 놈이 있고 더 큰 놈이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죠? 아니면 진짜 그런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거를 정립할 때 수학계에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체계화하던 게 현대 그 해석학 시대에 칸토르라는 분이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학의 한 획이 이제 끄인 거죠. 도대체 무한이란 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한이면 다 무한이지. 거기도 뭐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다고 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또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는. 네네네. 그 무한이 예를 들면 0과 1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한 맞죠. 그렇죠. 0과 1 사이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해도 그냥 무한보다는 훨씬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실수들의 개수랑 0과 10 사이의 실수들의 개수가 같아요. 그건 또 같아요? 네. 그건 아니 1n, 2n은 서로 다르면서 숫자 1 안에 있는 왜 무한 그러냐면 0과 1 사이에 어떤 실수와 0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든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매칭이 돼요, 항상. 0과 1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네. 10을 그려서 매칭하면 항상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네. 이렇게. 그럼 항상 1대1이 있죠. 있지만 숫자는 크기는 다를 거 아니에요. 9.999랑 0.999랑 크기가 말고 지금 개수. 개수가 네, 개수가 같다. 그렇게 따지면 1n, 2n은 걔도 개수는 같을 수가 개수는 같죠. 그런데 크기는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위는 길이가 1이고 밑에 건 10이잖아요. 네. 아까 2n과 3n을 비교한 건 길이고 지금 얘기는 길이는 다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구성 개수. 요소의 숫자는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숫자를 더해요. 0과 1 사이에 숫자 그 무한한 숫자를 다 더한 거랑 더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더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0에서 10까지의 무한 숫자를 다 더한 거랑 네. 똑같다면서요. 다르죠. 다른 거. 아, 그 더한 건 다르고. 그렇죠. 왜냐면 10이 그 안에 개수는 개수는 같다. 개수가. 그러면 1n과 2n도 개수는 같지만 크기는 다르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이해하면 칸토르가 이런 무한대 얘기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갈릴레오 책을 읽었는데 갈릴레오가 노년했을
책에. 네. 거기에 짝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가 같다는 증명이 나와요. 갈릴레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깜짝 그죠. 놀랐어요. 짝수의 개수랑 자연수의 개수는 같거든요. 홀수의 개수랑 자연수는? 그것도 같죠. 같아요. 그럼 홀수랑 짝수를 더한 것과 자연수는? 죄송합니다. 이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보통 우리가 익숙한 산수가 안 돼서 스타 할 때도 무한맵 사기잖아요. 무한이 들어가면 수학이 야바이가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홀수랑 자연수 개수 같은데 같고. 짝수랑 자연수 개수도 같고 근데 홀수랑 짝수 더한 거랑 자연수 당연히 개수 원래는 같죠. 또 같다? 네, 당연히 그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부분집합인데 분명히 전체랑 개수가 같다는 게 사실은 유한한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무한한 체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MC님이 느끼는 것처럼 네. 수학자들도 많이 서로 싸웠어요. 이 모순을 견뎌내야만 수학자가 진정으로 될 수 있다. 근데 모순이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거죠. 왜 꼭 부분집합이면 네. 개수가 전체 집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던 건 우리가 유한만을 이제까지 보면서 살아온 인간이 가졌던 편견이었고 칸토르가 그거를 잘 깨부셔 주셔가지고 저희가 무한이라는 걸 다룰 수 있게. 이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던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때 느꼈던 느낌이에요. 깨달은 자의 저 뭔가 천상계에서 이렇게 깨달은 걸 수도 있고 네. 그냥 익숙해진 걸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교수님 연구하시는 지놈 이런 거 아무리 저는 책 봐도 깨달음이 안 오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교수님께서 계속 수학에 대한 이 개념을 말씀하실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심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자연스러워가 자연에 그런 거 없는데. 당연해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우주스럽다는 재밌다. 뜻이잖아요. 네. 논리적이야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쓰신 거 어떤 이 아니에요? 체계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게임 같은 거거든요. 게임의 룰이 있는 거고. 그럼 그 게임 룰 아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러니까 수학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게임의 룰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체계 안에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여야 자연스럽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연역의 체계 속에서 그 연역의 체계가 귀납의 체계랑 잘 맞았을 때 우리는 그게 감동이 또. 그 자연스럽다는 게 영어로 할 때는 네이처럴하다고는 안 하고 주로 컨시스턴트인가요? 영어로 표현할 때 네이처럴하다는 표현을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우리말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수학자들이 항상 자기가 할 말 없을 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트리비얼. 사실 진짜로 뭐 하다가 좀 막히면 that's trivial. 너무 당연한 걸 왜 너는 고민하고 있니? 그 저도 이론 분리 이런 거 논문 같은 거 볼 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리비얼. 그 다음에 식 1번에서 식 2번을 계산하는 건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논문에 잉크 값 쓰는 건 너무 낭비다. 근데 해보면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지난 시간에 25제곱은 뭐 했을 때 산수예요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아, 저는 근데 25 곱하기 25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트리비얼이라는 단어 굉장히 수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굳이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돼? 해야 라는 되고 하면 약간 좀 너무 초짜 같아 보이는. 아, 근데 이거 읽는 독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죠. 트리비얼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 초밥 장인들이 보면 310개 밥알 딱 그냥 넣거든요. 그냥 하면 돼.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 신기해하지 않아. 네.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들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교수님이 This is trivial 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많이 강의하시면서 쓰세요? 아,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긴 하신다. 자, 그리고 자, 우주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을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우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주는 별이 더 촘촘하게 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긴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별의 밀도도 더 많아지고 제일 우리가 먼저 보게 될 현상은 지금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먼 은하의 빛이 더 긴 파장으로 쏠리는 적색 이동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서서히 잦아들고 거꾸로 간다고 하면 그 적색 이동의 정도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반대로 파장이 더 짧아지는 청색 이동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먼저 보겠죠. 그럼 그건 우리가 눈에서 어떻게 감지합니까? 일단 우주의 풍경이 지금은 아주 길게 늘어져서 긴 전파, 마이크로파로 보고 있는데 그 파장부터가 점점 짧아지겠죠. 그러면 점점 언젠가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있는 가시광 파장 영역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우주가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겠죠. 아, 네, 지금은 우주가 까맣게 아무것도 빛이 없지만 별이 없는 곳도? 네, 그냥 배경 우주가 선명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와, 신기하겠다. 그러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어서 사실은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적색 편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줄어들면 네. 멀리 있는 천체에서 더 빠르게 다가와서 더 청색 변이를 더 많이 하나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거는 물론 이제 가정이니까 먼 미래에 다시 우주가 수축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축도 거리에 따른 함수로서 뭐 가속 수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축은 그거 무관하게 등속 수축을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방식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팽창하는 과정을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먼 쪽이 빨리 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그러면 멀리 있는 친구들부터 이제 확연하게 청색 이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되면 우리 잠 다 잔 거죠? 그럼요. 만약에 축소된 속도가 매우 빨라서 네.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치면 네. 어떤 별이 100억 년 밖에 있는데 걔가 엄청 빨리 와요. 그래서 원래는 100억 년 뒤에 와야 될 우리 걔 빛인데 네. 훨씬 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쪼그라들어갖고 얘가 이 별의 과거와 오, 신기하네. 현재가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걸렸어. 일단 빛은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보내면서 그렇죠. 네.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방식이 전 맞을 것 같아요. 아주 멀리 있을 때 예전에 보낸 빛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앞에 와서 또 보내고 있는 빛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뒤집힐 수 있느냐고. 뒤집힐 수 있느냐. 뒤집힐 수도 있나? 멀리 있는 걸 먼저 보고. 그거는 그건 아니겠다. 빛보다 빠르게 수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죠, 아니, 있죠. 아니, 그거는 괜찮아.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잖아. 공간의 수축은 할 수 있어요. 공간 수축은 된대요. 네, 네. 야, 이거 가만히 있다 큰일 이렇게 났어, 이제 우리. 별이 딱 때렸는데, 나중에 보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좀 별개 이야기인데 여러 번 방송 나오면서 혼자 한 재미있는 망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정프로님이 저희 과학자분들하고 대담을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2026년 몇 년도에 과학을 보다 프로그램에 나왔던 정영진이라는 진행자가 했던 질문인데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낸 그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정영진 법칙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막 뭐 어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거리가 막 수학적으로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은 모르겠다 이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다니.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아니, 신기하네. 만약 빛보다 빨리 오면 현재보다 과거가 더 뒤늦게 올 수도 있는. 일단 가까이 오면서 뭔가를 보내면 당연히 뭐 압도적인 청색 편의를 겪을 거고 근데 그런 거 배제하고 그냥 다 보인다고 치면 하면서 공간이 줄어들면서 빛도 같이 오나? 먼저? 그러니까 보내면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면 빛의 속도는 그대로지만 그 천체와 지구 사이 거리가 줄어들어서 그쵸. 빛이 먼저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온 빛은? 저 좀 헷갈려요.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지구고, 이게 먼 별이에요. 네네. 수축하기 전. 그러니까 안 하고 드시면 우리가 이 별의 모습을 지금 봤어요. 네. 그런데 이 별의 별빛이 여기로 오는 그 사이에 얘가 점점 빛보다 빨리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얘는 빛이 못 온 거죠. 네. 못 따라온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여기서 출발한 빛을 공간 수축이 따라잡을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어차피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먼저 나온 빛이 가는 동안 얘도 공간이 수축해서 가야 될 디스턴스가 줄어들면 그쵸. 얘도 그 거리도 줄어들고. 빨리 가지 않는 그러면은 거죠. 지금 가까울 때 보낸 빛이 먼저 보이고 아직 못 날아온 옛날 옛적 빛이 나중에 보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과율이 유배되잖아요. 인과율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출발한 빛이 나중에 도착하고 최근에 모습이 먼저 도착하면 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인과율이 유배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인과율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빛 버전의 충격파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우리가 그 고민을 하냐면 원래 먼저 나온 빛이 가는 동안 공간이 우주가 수축해서 얘가 이제 가야 될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거리가 줄어든 건 먼저 나온 빛이 가야 될 거리가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근데 그거 적용되니까. 답을 알려면 공간이 확장될 때 빛의 속도가 확장된 것만큼 더 빨라지는지를 알면 되는데 네.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죠. 근데 공간이 확장되더라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그래서 공간 안에서. 그렇지. 공간이 축소되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겠죠. 일정하죠. 빛 속도가 대신 일정하죠. 축소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면 당연히 빛보다 더 빨리 축소된다면. 팽창할 때도 여기서 보고 얘가 움직이는 빛을 보면 얘가 보면 그 빛의 속도가 빠르다 보이지 않아요? 공간이 팽창하면 이 빛은 그 팽창하는 공간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는 계속 같이 보이는 거죠. 대신에 파장만, 에너지 레벨만 달라지는 거죠. 광속은 똑같은데 파장만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비교일지 모르겠는데 물속에서 빛의 속도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느려진 빛보다 빠르게 입자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체렌코프 복사가 나오니까 그런 거게 되겠다. 네,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인과율의 유배 그런 건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과율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말씀하신 현상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가까이 있을 때 나중에 보여준 모습이 먼저 보이고 먼 거리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뒤늦게 따라오고 네, 그런 거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또 일직선으로 줄어들면 다행인데 혹시 이렇게 돌면서 줄어들거나 이러면 전 더 이상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축소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우리 밤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네, 네. 근데 이런 걸 독자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는 정프로님이 설렁설렁 와서 안 되겠죠? 네. 과학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욕망이 대단합니다. 과학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시잖아요. 약간 지도 교수님 느낌? 이 사람들 저 대답 못하고 멍하게 있을 때가 제 최고의 행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 뭐 이렇게 계실 때, 그때 짜릿함이, 도파민 막 터지고. 아시겠죠? 우리 오랜만에 이야기 한 번 또 하죠. 우리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지난 과거보다 토크 콘서트 아주 그 성황리에 마무리한 게 있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꼬리. 만약에 인류에게 날개가 생기는 게 좋을까요? 꼬리가 생기는 게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 저는 그냥 선택하라면 전 당연히 날개 선택하고 그쵸? 이게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토크 콘서트에선 오신 분 700분이 거의 다 동의했어요. 꼬리가 있으면 좋겠다. 왜? 날개는 있어봐야 정말 하등 쓸모도 없고 네. 날개 그 유지하고 날르려면 가슴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가슴 근육 이만해야 돼요. 모르셨죠 그거? 그런가요? 영화에서 보면 멋지던데요? 그렇게는 안 돼. 네. 가슴 근육이 이만큼 나와야 되고 네. 그래서 서로 남녀가 앉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거 저 안 나왔을 안 계셨구나. 제가 날개파였고 우주먼지님이 꼬리파였는데 듣다 보니까 꼬리가 나중에 좋아 더 보이더라고요. 매력적이에요? 꼬리는 뭐 배고 잘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지하철에서 꼬리 잠깐 걸고 안전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꼬리가 또 하나의 팔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우리 옛날에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꼬리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날개 있으면 그 뭐 사고 나고 아마 죽을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뼈는 또 얇아야 되죠. 사람 날리려면 날개 사이즈도 엄청 6m인가 그랬어요. 네, 엄청 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있을 게 못 됩니다. 맨 처음에 저도 그랬고 너도 날개가 당연히 이게 무슨 있더라고요. 토론거리야 했는데 나중에 꼬리가 80%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쉬운 꼬리. 우리에겐 왜 꼬리가 없어졌는가? 네. 꼬리뼈는 있잖아요. 그 중요한 꼬리가 그거만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 꼬리는 서서히 짧아진 거야?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 겁니까? 이거는 좀 화석이 촘촘하게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얼만큼 점진적으로 짧아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엄청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확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 논문에서 생쥐의 꼬리를 없애버렸어요. 생쥐의 꼬리를 네. 그 유전자 변이 유전적으로 조절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유전자 변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 우리처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꼬리가 없어진 데 되는 원인 유전자를 추정해서 찾은 다음에 그걸 인간처럼 바꿔줬더니 생쥐의 꼬리가 진짜로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 익스체인지 한 걸로. 한 유전자에 대한 변형으로. 그럼 우리 유전자를 그 한 유전자를 원래 있던 대로 바꾸면 꼬리 다시 나요? 아마도 뭔가 차이는 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배아 발생 초기에는 꼬리가 있어요. 있어요? 네, 조그만 꼬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러다 남은 게 우리 꼬리뼈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의 뭐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유지된다거나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꼬리가 없어지고 나면 꼬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의 변이가 누적될 거라서 이게 없애기는 쉬운데 뭐든지 만들기는 이제 그렇죠. 좀 근데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재미로는 사실 없애는 것보다 없는 오르가니즘의 꼬리가 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긴 합니다. 실험. 재밌을 것 같아요. 유인원들 중에도
유인원에도 꼴이 없지 않아요? 영장류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이제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제 부분집합인데요. 그 유인원들의 공통점이 이제 꼬리가 없는 거고, 침팬지, 네. 고릴라, 네. 오랑우탄? 오랑우탄, 보노보, 보노보. 그 다음에 긴팔 원숭이. 아, 긴팔 근데 긴팔 원숭이가 원숭이가 아니에요. 아, 유인원이에요? 네,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영어로는 멍키라고 안 나고 기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일본을 거쳐오면서 긴팔 원숭이라고. 그 친구는 번역이 어디 살아요, 긴팔 원숭이는? 인도네시아나 이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밀림 같은 데서 살고. 팔이 길어요, 근데? 팔이 길죠. 꼬리가 있는 애들이랑 꼬리가 없는 애들이 뭐 서식 환경이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꼬리가 왜 그러면 없어지는 게 뭐가 유리하냐. 이게 막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족 보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긴팔 원숭이나 다른 유인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지는 않은데. 않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수평 체형과 수직 체형의 차이일 거라고 사람들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똑같이 뭐 긴팔 원숭이도 나무를 잘 타지만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거랑 유인원들이 나무를 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원숭이들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하면 몸이 이제 지표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고양이나 개나 꼬리 있는 동물들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다니고 꼬리가 이렇게 조절하지만 침팬지나 뭐 오랑우탄 애들은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니까 몸 자체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때 재밌다. 꼬리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별로 도움 안 되고 거추장스러운. 근데 뭐가 또 인과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꼬리가 없어져서 수직을 하는 건지 수직이어서 꼬리가 퇴화한 건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얘기 듣고 재밌다고 생각한 게 공룡은 사실 이족 보행이잖아요. 그런데 걔는 꼬리가 있는 이유가 걔는 숲이 없네요. 그래, 맞아. 이렇게 다니잖아요. 꼬리를 세우고 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룡은 이족 보행인데 꼬리가 있는 게 맞고 수평이니까. 사람은 이족 보행인데 이렇게 걸으니까. 그래서 꼬리는 일단 우리도 옛날에 있었고 근데 그 언제쯤 사라졌는지는 답이 좀 있어요? 아, 그건 추정하기가 쉬운 게 뭐 화석적인 증거들도 나오고 또 지금 이 유인원들의 공동 조상에서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네. 한참 오래전이네. 한 2천만 년 전 그래요? 그 정도쯤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라가 보면 우리의 유인원들 공동 조상에서 꼬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자시계로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꼬리가 왜 없어졌는지 뭐 수직 체형, 수평 체형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없어졌을까? 갑자기 꼬리가 뿅 하고 어떻게 없어졌을까가 신기하잖아요. 네이처지에 이 유인원에서 꼬리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실렸는데 이 1저자가 이제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경미한 교통사고였는데 충격으로 꼬리뼈를 다쳤어요. 아파. 너무 열받는 거죠. 1년 동안 꼬리도 없잖아요. 꼬리도 없는데 꼬리뼈를 다치니까. 그러네. 꼬리가 있으면 또 몰라. 네, 열받아서 꼬리 연구를 한 거예요? 꼬리 연구를 해서 네이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교통사고 때문에 네이처가 모범적인 대학원생의 모습이다. 교통사고를 네이처 논문으로 승화시키는 이. 그러면 인트로를 내가 몇 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인트로만 커버레터 했어야죠. 그 에디터가 설득되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규칙을 정해서 연구를 수행했어요. 뭐냐면 영장류 중에서 꼬리가 없는 유인원인 영장류가 있죠. 그리고 꼬리가 있는 비유인원 영장류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있는 애랑 꼬리가 없는 애의 DNA를 들여다보고 꼬리가 없는 애들끼리는 모조리 다 공유를 하고 꼬리가 있는 애들끼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DNA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좋네요. 근데 그게 엄청 많아요. 만 개 단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의 바늘찾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인원의 그 공통조상에서 있었던 변화는 유인원 모든 오랑우탄, 침팬지, 인간 다 물려받았을 거니까 그거는 꽤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생쥐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쥐 연구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생쥐 유전학 연구를 많이 해서 생쥐의 유전자와 우리가 유전자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생쥐의 유전자 중에서 꼬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 인간이 갖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 유인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유전 변이, 그 유전 변이가 위치한 유전자 중에서 생쥐에서 뭔가 이 유전자를 망가뜨리거나 변화시켰을 때 꼬리에 이상이 생기는 애를 찾았어요. 만 개 중에 확 줄였다는 네, 거네요. 그- 생쥐를 보고. 그 중에서 그래도 한 몇백 개 단위가 됐을 텐데 TBXT라고 하는 이 이름의 유전자를 캔디데이트로 찾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DNA를 보면 점핑 진이라고도 부르는 애가 있거든요. 트랜스포저블 엘먼트, 예전에 이제 옥수수에서
처음으로 찾아서 이제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 노벨상 받았고 저도 보다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DNA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복제하고 전달되고 복제하고 전달되고 아주 변함이 없는 단단한 책 같은 존재를 생각하기 좋은데 여기 안에 있는 일부 서열들은 아주 액티브하게 증식해요. 기생충처럼 DNA 시퀀스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은 DNA에서 RNA를 만든 다음에 그 RNA에서 다시 거꾸로 DNA를 만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다시 넣어요? 다시 그걸 DNA에 넣어요. 그런 애들이 우리 전체 DNA 거의 절반쯤 돼요. 꽤 많구나. 엄청 많아요. 우리 DNA 안에서 유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1, 2%, 특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1, 2%밖에 안 되고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유인원, 영장류 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 기생체가 있어요. 그 알루라고 하는 기생체인데 얘도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고 RNA가 다시 DNA로 역전사돼서 DNA 속에 막 끼어 들어가는 애인데 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영장류에서. 근데 봤더니 이 기생체 알루라고 하는 애가 유인원들만 그 꼬리와 관련된 유전자에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인원끼리는 다 공유를 하고 다른 원숭이들 보면 여기 DNA가 비어 있어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여기에 알루가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훨씬 더 옛날 조상에서 여기 바로 근처에 알루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있었고 얘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뭐처럼 작용하냐면 벨크로 찍찍이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같은 기생체 그 계통이기 때문에 서열이 비슷해서 이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면 얘가 벨크로 좀 딱 붙어요. 붙게 되면 여기 RNA의 일부 서열이 고립돼요. 그렇죠. 갈 수가 없으니까. 고립되는 부분에 단백질의 일부 서열이 들어있어요. 유인원에서만 이 부분이 일부가 빠진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체 단백질 원래 이만하잖아요. 벨크로 때문에 그 고립된 단백질 서열이 요만큼 짧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만큼 짧아진 거를 생쥐한테 넣어주면 꼬리가 안 나오는. 꼬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연구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네이처 나올만 하네. 잘했네요. 이저 나올 만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 하면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중요한 유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르몬을 만든다거나 뭐 케라틴을 만든다거나 뇌에서 뭐 신경 신호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무슨 이온 펌프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다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서열이 0에서부터 1000번까지 있다면 통으로 쭉 있는 게 아니라요.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DNA에서 한번 전사를 해서 RNA가 생기면 RNA를 잘라서 이어 붙여요. 중간에 사이에 껴있는 것들을 없애서 붙이고 거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요 조각들 있잖아요. 요 조각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약간 마라탕집에 가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그 재료들이 막 많잖아요. 뭐 어떤 조합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마라탕집에서 여러 마라탕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단백질 유전자에서도 얘를 어떻게 조각들을 이어 붙이냐에 따라서 다른 산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오더는 누가 내려요? 이 조합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대로는 배열이 돼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순서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섞는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건너뛰고 4번, 5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스를 하나 뺄 수 있는 거군요. 아니 1번은 안 시작하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이 DNA에 붙어가지고 뭐를 조절한다고 할 때 거기서 뭐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딱 그 부품이 있어요. 예를 4번이라고 해요. 4번을 딱 빼면 안 되는 거지. 안 될 뿐만 아니라 얘가 붙어있으면 촉진하는 애가 못 붙으니까 오히려 억제를 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기능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반대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파트들이 바인딩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빠진 놈이 있어야지 기능까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뭐 2만 개 이렇게 얘기하고 꼬마 선충도 2만 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훨씬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벨크로 원리 때문에 일부 구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유도하는 형질이 꼬리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꼬리와 함께 탈락되면서 사라진 형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애들이랑 있는 애들이랑 구분했을 때 꼬리 말고도 다른 형질의 공통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다른 형질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질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심각한 발생 이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라탕 만드는 것처럼 재료를 하나를 뺄 수 있게끔 요 벨크로
벨크로 아까 그 알루라고 하는 기생체가 걔 뺄 수 있게끔 하고 그 뺀 애가 들어가면 이제 꼬리가 짧아지는 방향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우리가 원래는 이 배아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튜브가 만들어져요. 네. 등 쪽에 그 네. 튜브가 만들어지고 그 튜브에서 척수랑 우리 뇌가 만들어지거든요. 뇌랑 척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이게 잘 완전히 닫혀야 돼요, 튜브가. 근데 요 꼬리가 안 만들어지는 그 유전적 변화를 하면 신경과 끝이 잘 안 닫혀가지고 발생 이상으로 잘 죽어요. 그것도 해결을 어떻게 한 거지 그러면? 해결 못하고 그냥 그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신경관, 그런 선천적인 신경관 이상이 있는 사람에서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가계도 분석했을 때 변이가 있다는 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DBXD 같은 유전자에 벨크로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꼬리가 짧아졌을 텐데 꼬리가 짧아지면서 이 병이라는 게 100%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약간 확률적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2차, 3차 변이들이 선택이 되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복잡하구나. 오점 우리 꼴이 있었으면 그런 질병에는 노출이 훨씬 덜 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꼬리가 있었다면 사실 그 질병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는 아마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걸 파인 튜닝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네. 살아남. 자연 선택을 통해서 발생 이상들은 어차피 다 탈락하게 되니까. 밝혀낸 과정이 참 멋있네. 그죠? 그러니까. 예, 유인원들 가운데 공통적인 그 유전자들 찾아내고 또 생쥐와 비교를 해갖고 꼴이 있는 거랑 꼴이 관련된 걸 또 찾아내서 네. 그 중에 뭘 이제 없애봤더니 요러구나. 요거 이제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생쥐에다가 양쪽에다가 벨크로를 집어 넣어가지고 벨크로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짜 꼬리 길이가 달라지는지 봤더니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학의 묘미예요. 사람들이 과학하면은 그냥 그 단편적인 지식 한 줄 그것만 재미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그 과정이 더 재밌는 거잖아요. 메커니즘이 좋아. 네. 저는 사실 이 과정도 좋지만 사실 이 연구의 절반은 그 질문이 왜 꼬리가 없을까? 하등 쓸모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진 게 이 네이처의 시작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알루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전체 DNA 한 10% 정도가 이 알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이런 점핑 유전자들 혹은 유전적인 기생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 많은 생물들의 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디베이트가 있었냐면 이게 정크 DNA인가? 쓰레기 DNA인가? 아니면 뭔가 쓸모가 있는가? 기능이 있는가? 라는 걸 가지고 한 20년 전에는 디베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꼬리가 사라지는데 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영장류에서 엄청나게 특히 유인원에서도 굉장히 그 계통특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얘네 다 쓰레기일까? 어디까지가 쓰레기고 어디까지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알룸과 그게 이렇게 벨크로 작용을 하는 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일반적인 메커니즘 같은데 그럼 이런 방식으로 또 영향을 받는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카이스트에 계신 주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도 점핑 유전자를 뛰어다니다가 어디로 가면 암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과 또 의학적으로 엄청 관련이 깊기 때문에 사실 꼴에서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날개보다 꼬리의 장점이 하나 또 있네요.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네. 우리 유전자 중에 진짜 쓸모없는 걸 확실히 증명된 유전자도 있어요? 저도 그 궁금했어요.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정크 DNA다 이게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생물계에서 DNA가 진화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유전자가 새로 생기고 유전자가 없어져요. 생명에서 어떤 과제를 잡더라도 여기서 생긴 유전자, 여기서 없어진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특히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환경의 변화랑 관련이 깊어요. 우리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사실은 그 유전자들에 대한 그 자연 선택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꼭 필요했지만 우리가 문명에 너무 익숙해지면 필요 없어진 유전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특히 어떤 유전자가 아까 꼬리처럼 도움도 있고 약간의 안 좋은 것도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사라지고 안 좋은 부분만 남는다면 이런 유전자들은 자연 선택에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혹시 나는 그 정크 뭐 DNA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급하게 바뀌는 환경에 어쩌면 적응할 수 있는 예비 썸띵인가 싶어갖고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정크가 약간 에어백처럼 평소에 쓸 일은 평소에 쓸 없지만 일은 없지만 뭔가 했을 때 갑자기 막 빙하기 찾아왔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환경이 안정적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서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텝이었고 끊임없이 이 환경 기후도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는 와중에서 전체 계통으로 봤을 때 생명의 나무를 봤을 때는 이런 알루를 포함해서 우리의 DNA를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수 있는 포텐셜을 주는 요소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미래를 위해서였다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변화를 견뎌왔던 저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루란 게 어차피 계속 일어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완벽한 엔진 같은 게 아니라서 공학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견뎌낸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오히려 너무 안정적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살아남을 만한 거 아닌가? 혹시 우리 과학자분들은 꼬리 중에 네. 아, 이 꼬리는 진짜 예쁘다 싶었던 꼬리 혹시 있습니까? 나 예를 들면 이제 이 컵의 꼬리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 와 이런 거 보면 나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와 이 컵은 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메스가 없어요. 메스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네. 근해 공식 한번 넣어주시고 네. 넣을 수 있는 게 맞는데 E는 아이파이 뭐 이런 거. 공식 오랜만이네요. 예, 무한대수 좀 써주시고. 아, 그쵸. 꼬리가 혹시 제일 긴 애는 생물들 중엔 누구예요?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꼬리가 길다는 걸 일단 나머지 신체 비율로 해야겠네요. 아주 작을수록 물이라는 환경에서 더 끈적끈적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애들은 보통 움직일 때 긴 꼬리를 쓰니까 작은 쪽에서 신기록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수상 동물은 다 꼬리가 있나요? 뱀은 어디부터 꼬리예요? 그러니까 뱀은 몸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길어진 게 꼬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 허리가 길어진 거예요? 허리가 길어진 거예요. 요롱이에요, 요롱이. 요롱이. 오랜만이다, 요롱이. 꼬리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뱀 꼬리도 있죠. 꼬리도 네. 있죠. 아, 근데 허리 척추가 이제 많이 길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척추를 만든다고 하면 뭐 머리, 가슴, 뭐 배, 꼬리, 척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뱀은 발생 과정에 머리, 가슴, 배 계속 하는 그런.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뱀이고. 그 도마뱀들 종류들이 대체로 꼬리가 좀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죠? 한 3분의 1 이상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꼬리 기준은 그러니까 척추 끝나는 부분부터예요? 그러게. 악어 꼬리는 어디부터가 꼬리일까요? 그러니까 다리랑 일단 다리부터가 꼬리인가? 다리 끝부터? 엉덩이. 뼈로 기준으로. 꼬리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척추뼈가 있으면 끝부분에서 갈라지나요? 아니면 끝에 붙어 있는 건가요? 꼬리라고 정의를 어느 파트? 보통 이렇게 척추 넘버를 딱 붙이고 뭐 1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해부학적인 그 척추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구분하는 것 같은데. 아, 있긴 있어요. 네. 여튼 척추 동물에게만 꼬리 있는 거겠죠? 예쁜 꼬마 정도 꼬리라고도 해요. 예. 예쁜 꼬마 선충. 그것도 꼬리라고는 할 텐데. 그냥 우리가 모양으로 학술적이지 않은 학술적이지 의미로 엄밀하지 넓게 쓰는 않은. 거. 네. 정자도 꼬리가 있죠. 꼬리라고 그렇죠. 하죠. 편모죠, 편모. 편모. 아, 그럼 편모예요? 걔는 머리랑 꼬리만 있는 건가? 세포랑 편모가 있는 거죠. 세포에서. 아, 세포에 그래서 편모. 편모가 달려 있는 거죠. 아. 꼬리는 의지로 움직일 수 있죠. 원숭이 보면 이렇게 꼬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지금. 제 인생에 꼬리란 단어를 평생 들은 꼬리보다 지금 와 뱀이 자기 꼬리 먹은 적 있어요?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뭘 딱 배고파서 먹었는데 자기 꼬리야. 자신 있는데 내 거야. 뱀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뱉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빨 생긴 모양이. 자기 꼬리 계속 먹어야 되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고? 뱀이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해서 다 삼키면 이게 위상학적으로 어떤 모양이 돼요? 최종적으로. 아 위상적으로요? 그죠? 도넛 모양에서 꼬리가 들어가서 네. 결국은 그냥 특이점이 사라질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키지 못하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몸이 뒤집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입부터 이렇게. 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이런 동네입니다. 와 지금 아시겠죠? 저는 꼬리라는 단어 하나로 약간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약간 천장에 꼬리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네, 그런 알겠습니다. 아, 꼬리 관련된 궁금증이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궁금증들은 바로 만화로 보는 과학을 보다에 꼬리 끝까지 잘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여러분은 오늘은 여기서 시청자분들과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들로 중무장에서 여러분께 꼬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고맙습니다.